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기업 종사자의 87.9%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이템은 좋지만 판로 개척이나 재정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국가 경제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나마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어떠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업의 원활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송금 항목인데요. 이 접대비 항목의 성격 자체가 소비성 경비이다 보니까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정 한도 금액을 둬서 한도 내의 부분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때 한도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이라면 작년에 2,400에서 바뀌었지요. 3,600. 비중소기업이라면 1,200 이렇게 둬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송금에 대해서 결산 조정 사항인데, 대송금은 말 그대로 떼인 돈을 얘기하는 거지요. 떼인 돈을 얘기하는데, 그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거나 아니면 요번에 이것도 개정돼서 추가된 내용인데,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회수가 불가능하다 싶으면 결산서상에 반영해서 떼인 돈으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에 반해 비중소기업이라 그러면 아무리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 가지고서는 비중소기업은 대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다른 대손 사유들, 소멸시효가 확정된다거나 이런 다른 대손 사유가 충족해야 그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손익의 귀속시기인데, 말 그대로 이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 이제 과세를 하느냐, 그 문제인 건데요. 장기 할부 판매 보시면 상품 제품 같은 재화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할부 회수기일이, 할부라기보다는 회수기일이 도래하겠지요. 회수기일이 도래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인도를 2020년에 인도가 됐고 2021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다 그러면 이 2020년 인도했을 당시에 입금, 손금, 손익을 귀속을 잡게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장기 할부다 그러면은 인도가 원칙이긴 하지만 회수기일이 도래했을 때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이 회수기일을 인식을 내가 장부상에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손익의 그 귀속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특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기 할부는 재화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동급 봉사는 용역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칙이 진행 기준이거든요. 내가 공사를 2020년 12월에 10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그럼 2020년 동안에는 이 10월, 11월, 12월에 따른 손익을 그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해야 되지만, 중소기업이라면 굳이 이때 인식 안 하고 단기인 경우엔 내가 2021년 6월에 완공을 했다 그러면 이때가 아닌 이 완공된 시점에, 완성 기준 시점에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손익을 인식을 이렇게 한다는 개념 자체가 과세 시기를 늦추겠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2020년 분이다 그러면 2021년 3월, 2021년이다 그러면 2022년 3월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귀속 시기를 늦춤으로써 세금 납부할 수 있는 시기를 1년간 늦출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자금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외 사항으로
뭐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결손금 소급 공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월 결손금 아시죠? 우리 이제 회사가 정기로부터 2월 된 결손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단기에 우리 각사함도 소득금액에서 출발해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을 구할 때 그때 공제되는 2월 결손금을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각사함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100% 인정을 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정기 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딱 전액이 아니라 각사함도 소득금액의 60% 되는 금액까지만 공제를 하기 때문에 40%에 해당되는 소득금액만큼은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결손금 소급공제도 내가 올해 작년에는 흑자가 있었는데 올해 적자가 있어서 결손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흑자, 2020년에는 적자가 발생해서 결손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서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의 일정 부분만큼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제도거든요. 지금 다 얘기하는 게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세제상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저한세는 법인세법이라기보다는 조특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최저한세율도 달리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분납 같은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우리 분납을 할 수 있는데 그 분납 기한도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2개월, 비중소기업이다 그러면 1개월로 이렇게 두고 있다. 아무리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은 우리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원을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럼 이렇게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이냐 그걸 보시면 단순히 규모가 작은 기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세제상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 중소기업은 조특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제 우리 세법상 중소기업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이제 각종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아까 4가지 기준이라고 했는데 업종, 매출액, 자산, 독립성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먼저 처음 보시면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매출액은 어떤 뭐 표가 있는데 그 표 내에 있는 규모 기준 이내일 것. 그리고 자산은 자산 총액이 5,000원 미만일 것. 그리고 마지막 독립성 기준이어서 내가 실질적인 중소기업이어야지 무늬만 중소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 면에서 독립적인 그런 중소기업이어야만이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만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우리 아까 업종 기준 나왔었는데 업종 기준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소비성 서비스업이 뭐냐?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 및 숙박업 그리고 주점업 그리고 뭐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재부령에 정하는 사업은 없으니까 지금 1번, 2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호텔 및 여관업 중에서도 또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이나 관광 유흥 음식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걸 제외한 뭐 관광숙박업이 아닌 일반 숙박업 그리고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업종이다 그러면 요거는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외의 경우에 업종이다 그러면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의 업종 요건은 충족을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업종은
우리가 보통 소득세법에서도 기준경비율 얘기할 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그 분류표상에 있는 업종을 차용해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조특법에 업종 얘기할 때도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을 얘기할 때도 조특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겸업법인이다. 업종이 2개 이상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떤 업종을 그럴 리는 만무하겠지만 내가 도매업과 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럼 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 주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주업종 사업별, 매 사업연도별,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도매업, 주점업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도매업을 100억, 주점업을 80억 이렇게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 내 주된 사업은 도매업이 되는 거여서 업종 요건을 충족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도매업 80억, 주점업 100억이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주업종이 주점업이 되는 거여서 우리 소비성 서비스업에 영위하고 있으면 중소기업이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 2가지 업종을 판단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 그래서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수익 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그걸 보고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그 매출액,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기준 중에 2번째, 매출액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평균 매출액이어서 3년간 평균 매출액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요 표를 그대로 평균 매출액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매출액, 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년도 매출액에 이 업종에 해당되는 이 규모를 충족을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업종도 되게 세분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이 다 안 나오는데 제조업도 일반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의복 제조, 가방 제조, 아니면 가구 제조, 식료품 제조, 음료수 제조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좀 많이 이제 열거가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쪽 업종이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 세부적으로 분류된 그 업종 기준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그러면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을 보실 때 내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1년 계속 사업자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창업이나 합병, 분할 같은 경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업연도가 1년이 다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거, 이것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주로 여기서 가지고 온 사례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면 2018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 해설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 책자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사례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우리 회사가 A기업이 음료 제조와 도매업을 겸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3년 평균은 보지 마시고 그냥 올해 당해년도 매출액이 900억이다. 이 중에 음료 제조 부분에서 해당되는 것은 500억, 도매 부분에서 해당되고 있는 것은 400억이다. 이럴 경우에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별표 1에 있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음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800억이라는 걸 충족하면 되는 거고 도매업이다 그러면 1000억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일단 주업종을 판단할 때는 업종별 매출액을 비교하고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인지 여부 판단할 때는 요 전체 매출액,
전체 매출액이랑 업종별 기준에 있는 매출액을 비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주업종 판단은 음료 500억과 도매 400억이 있는데 이 중에 큰 수익 금액인 건 음료인 거죠. 그럼 우리 회사는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다. 우리 회사 주업종은 음료 제조업이 주업종이다. 그리고 매출의 기준은 어차피 우리 회사가 음료 제조업이니까 이 음료 제조업에 해당되는 요 기준 금액을 가지고 올 거다는 거고요. 요거랑 이제 뭘 비교하느냐? 그럼 전체 우리 회사 전체 매출액은 900억이니까 요 총 매출액 900억이랑 이 기준상에 있는 금액 800억이랑 요거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본다는 거. 지금 900억이니까 800억 규모를 초과하죠. 그래서 지금 A기업은 규모 기준을 초과하게 되니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사례가 결과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음료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업종은 음료 제조업이며, 그리고 3년 평균 말고 그냥 우리 당해년도 매출액, 요 당해년도 매출액이 주업종 규모 기준인 요 800억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보실 때 2개 이상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괜찮은 사례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단일 업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단일 업종이랑 그 기준을 바로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겸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을 가지고 오고, 그 기준 금액이랑 우리 요 음료 제조업에 해당되는 매출액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갖고 주업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서 겸업을 하신다 그러면 판단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심플합니다.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이 된다는 거. 요거는 심플하니까 뭐 특별히 할 설명은 없는데, 잠깐 보시면 이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세법상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제 지원책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아마 중소기업 기본법을 따라오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세법에 따른 세제상 지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특법 규정을 따라오는데, 이게 비교하실 때 이제 좀 참고를 하시라는 거. 우리는 심플하게 뭐 매출액이나 이제 자산을 얘기한다 할 때도 매출액은 단기 사업년도 3개년도 할 필요 없이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2019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19년 사업년도 매출액 기준을 갖고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때 신고할 때 각종 뭐 이제 법인세법상 혜택이라든가 조특법상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3개년 평균 할 필요 없이 단기 사업년도를 갖고 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소기업 기본법, 원래 중소기업 기본법상에 있는 매출액은 아까도 보셨듯이 정기 3개 사업년도 갖고 판단한다는 거. 그거 이제 좀 이제 다르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도 우리는 그냥 심플합니다. 단기 법인세 신고할 때 작성되어 있는 그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 우리는 주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배우겠지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단기 규정에 해당되는 조특법상 규정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는 걸 판단을 해서 이제 이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을 판단하셔야 되니까, 그때 이런 식으로 업종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 기준, 자산 기준에 있어서 다 다르다는 거. 이렇게 이제 조금 참고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기준 중에 네 번째 독립성 기준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좀 복잡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독립성 기준을 두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소기업이 무늬만 중소기업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진짜 중소기업들을,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무늬만 중소기업인 기업들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한 중소기업이라는 거고, 그 기준을 보신다 그러면 일단 상호 출전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되고, 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 기업이 아니어야 된다. 관계기업 매출액 등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 뭐 이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의 경쟁력 집중이라든가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업 집단을, 자산 초과 10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지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이제 기업이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 단독으로 봤을 땐 중소기업일 수는 있지만 나는 그냥 거대한 그룹 기업 집단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 매달 1일자 기준으로 발표하니까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속하지 않아야 중소기업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 기업이 아닌 기업이어야 된다. 아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거대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뭐 이제 속하는 자회사라든가 아니면 계열사라든가 이런 법인들까지도 중소기업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완 규정을 둬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을 가려내겠다는 보시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내가 뭐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법인이 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서 A가 B에 뭐 직접적으로 뭐 비율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하긴 할 텐데,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합쳐서 직간접 30% 이상을 이제 소유한 경우로서 A가 B의 이제 최다 출자자이다. 이러면은 B는 중소기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최대 출자자를 따질 때는 이게 좀 작게 써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A가 법인이라면 이 법인에 있는 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 비율까지 합쳐서 이 법인의 최대 출자자인지를 따진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A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뿐만 아니라 뭐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도 따져서 30%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요것도 사례를 보시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A 회사와 B 회사가 있고, A 회사는 자산 5천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35%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30%는 이제 이 요건은 충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B 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A 회사는 35%를 보유하고 있는데 65%를 보유한 다른 대표이사가 있더라. 이 대표이사는 A 회사의 임원도 아니더라. 그럴 경우다 그러면 얘는 30% 이상은 요건은 충족했지만 최대 출자자 기업 요건은, 최대 출자자인 요건은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B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 대표이사가 만약에 A의 임원이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되지 않겠지요. 이제 요 내용은 그 내용.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지만 최대 출자자가 아니니까 다른 요건 충족한다 그러면 뭐 업종 매출액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면 B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사례 한 가지 더 보시면 일단 A회사는 자산 5천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요 A회사의 임원도 이제 B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둘이 합쳐보니까 뭐 50%가 넘으니까 최대한 출자자는 되는데 근데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29%더라. 30%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B회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된다는 거 보시면 소유 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만을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뭐 내가 소유한 거 뭐 직접 간접까지 판단을 하겠지만 여기는 간접 비율은 없으니까 요 비율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최다 출자자는 이제 된다 할지라도 이런 30% 요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비율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주식 등 직접 비율은 뭐 내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간접 비율 얘기할 때 간접 소유 비율은 우리가 국제주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내용을 준용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자회사, 뭐 손자회사라고도 하는데 이 손자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간접 소유하고 있는 관계가 돼서 이때 비율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느냐 한번 보시면 내가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는데 모회사가 자회사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그러면 모회사는 이 손자회사의 비율 이걸 그대로 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돼서 간접 소유 비율은 60%가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이렇게 50%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다. 그러면은 요 곱한 비율만큼만 간접 소유 비율로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보시면 아래 경우에는 4624에서 24% 이렇게 비율이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50% 돼 있으니까 요게 그냥 끌고 오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70%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다시 여기가 이제 50% 미만이니까 곱한 비율만큼 해서 이럴 경우에는 28% 비율이 된다는 거. 이렇게 직간접 얘기할 때 이런 경우다 그럼 30%가 안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내가 자회사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2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한값 똑같이 30%니까 곱한값 15%와 60%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40%. 이럴 경우에는 모회사는 이제 15%와 40% 합한 55%를 이제 소유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우리 보는 거는 요 비율을 얘기하는 거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피출자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율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다음에 관계기업 얘기할 때도 또 이 내용이 조금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또 마지막 독립성 기준 중에 마지막이 이제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 산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다른 건 아까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이제 뭐 30% 이상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가 아닌 경우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요 이제 관계기업까지는 될지 모르겠는데 요 이제 이 산정 기준은 매출액 기준을 다시 얘기하는데 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이라는 거 보시면 관계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관계기업은 뭐냐? 관계기업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 그걸 관계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관계기업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배 종속 관계는 그럼 어떤 게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거냐? 이때 얘기할 때도 아까 비율 얘기가 나옵니다.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여야 된다.
근데 이때 30%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자산 총액 5천억 원 얘기할 때는 A가 B에 뭐 직접이나 간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 있는 경우 요렇게까지 포함해서 30%를 따졌는데, 관계기업 얘기할 때는 물론 이것도 들어가겠지만 내가 A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그 개인 친족이 있는데, 우리 법인세법으로는 보통 특수관계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A의 최대 출자자인 요 합쳐서 개인 친족들이 최대 출자자다 그러면 요 출자자들이 다시 B에 뭔가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요 비율과 요 비율도 관계기업 얘기할 때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걸 얘기할 때는 합친다는 거, 그게 아까 부분 내용이랑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합친 그 비율이 30% 이상인 거, 이런 이제 관계다 그러면은 이제 지배, A와 B는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런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고 해서 다 이제 뭐 독립성 기준을 이제 충족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업 집단 갖고 매출액을 산정해 봐서 그 매출액 기준을 또 충족을 하면 그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된다는 거. 조금 복잡하시죠?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하면 모두 관계기업인가? 아니다.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하고 이제 정직해야 되는데, 이거죠.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되는 기업이 이제 지배 종속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 A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지배 종속관계, 이게 이제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관계기업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얘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어서 관계기업이 된다 그러면 다 이제 독립성 기준이 위배되는 건가, 뭐 중소기업이 배제되는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요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된다는 거. 이게 쉽게 와닿지 않으시니까 이제 요 엔드 조건이라는 걸 보시고 요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A 기업은 외감, 아까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고, 이 기업에 이제 출자하고 있는 개인들이 있는데, 이 개인이랑 갑의 친족이랑 합쳐가지고 최대 출자자인 거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B 기업에 가지고 있는 비율이 뭐 A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20%였는데, 요 갑이랑 갑의 친족까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함해 보니까 30%가 넘더라.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거고, 관계기업 집단이 돼서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이 매출액 기준을 갖고 또 판단을 해보는데, 일단 A 지금 기업은 700억인 거고 B 기업은 6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더라. 근데 일단 A 기업의 매출액 이제 보게 되면 이게 A 기업, B 기업 따로따로 판단을 하거든요. A 기업 같은 경우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700억이랑 요 비율을 따질 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만 가지고 오거든요. 600억에 20% 한 합친 금액 820억 이렇게 되는 거고,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A 입장에서 보면 820억이 되는 거고, 내가 B 기업 입장에선 내가 가지고 있는 600억에 다시 A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따지게 되면 요 700억에 20% 하게 되면 740억인데, 운수업의 그 기준 금액은 800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A 기업은 800억을 초과하니까 A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거고, B 기업은 800억 이하가 되니까 중소기업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은데 요 사례들 설명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이제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 해설 책자, 요거를 조금 이제 이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가셔가지고 좀 다운받아서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요건은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업종, 매출액, 자산, 독립성 기준까지 다 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요건을 다 충족해야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충족을 다 했다가 바로 이 기준을 초과해버리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누려왔던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혜택들을 한 번에 다 배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까지 잘 육성해왔던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정 기간 동안 네가 이 기준을 넘어서긴 했지만 이 기준을 넘어선 3년도와 그 후 3개년 3년도까지는 계속 중소기업으로 봐줄게. 완충 효과를 좀 줄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비중소기업이 되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유예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매출액이 갑자기 이제 뭐 급증을 해서 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산이 5천억을 넘어서 버린다던가 아니면 이 관계기업 기준 이것도 매출액 얘기인 거죠. 이런 이제 기준을 초과해 버리게 됐을 때는 이게 초과했지만 바로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후 3개 과세년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봐줘서 그동안에 누렸던 혜택들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유예기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예가 이제 아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초과하는 경우엔 유예를 봐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를 배제하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냐 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을 해버린다던가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뭐 이제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등 요런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부터 바로 중소기업 적용을 배제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작은 기업이니까 그렇게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유예도 내가 기준을 넘어선다 그러면 바로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